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감소하고 우리나라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작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이든의 시대의 중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팩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거칠게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에게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전체주의 지도자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합니다. 지난 10월 6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매우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에 우방들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죠. 세계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방치되어 왔다. 이 군대나 위압적인 힘을 사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토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와 전제주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국격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원수에 대한 미 국무장관의 표현이 왜 이렇게도 거칠어졌을까요? 중국을 갑자기 이념적으로 빨갱이 혹은 공산당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에게 전제주의의 지도자다라고 칭했다면 이젠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다시는 사이좋은 관계로 되돌아가기 어렵단 말이죠. 그럼 혹시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무역 지표를 보면 100%는 아닐지라도 약속에 대한 불이행 수준은 절대 아니죠. 혹여 약속 불이행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 폼페이오 뿐이겠습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최근 많이 변했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만드는데요. 무역대표부가 뭐 하는 곳이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관하는 것이 최근의 주된 임무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 그가 오히려 미중 경제의 폭넓은 디커플링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끝내버리자, 종식시키자,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상전이 하루아침에 벽해가 된 것처럼 변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GDP 규모를 중국이 타고 넘는 시기를 대략 10년 전으로 봤어요. UBS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30년 정도에는 중국의 GDP가 26조 8천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미국이 기록하는 26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으니까요. 문제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그 역전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번 분기에 중국은 4.9%의 GDP 성장률을 발표했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이 공산국가 특유의 가혹한 통제가 바이러스를 좀 먼저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과거 기축통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국이 망하기라도 했던가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단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 규모가 10년 뒤에 미국을 넘어서게 된다면 차세대 기축통화로서 위안화가 고려될 수도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국가 개념을 따로 두지 않아요. 그저 지구상에서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인 것이죠. 그들이 스페인에 있을 때 스페인은 무적 함대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내쫓기게 되죠. 그들은 네덜란드로 향했는데요. 그때 길더화는 세상의 중심이었죠.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미국의 달러화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위안화도 경제 규모만 커진다면 충분히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이란 말이죠.
10년에 한 번씩 평화적인 정권의 이양이 보장되는 나라였다면 10년 뒤에 중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위구르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강제 결혼을 시키고 강제 낙태가 성행하고 턱수염만 좀 길러도 불순불자로 찍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때로와에서는 세계 기축통화가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선택될 수 없다면 더 크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당장 중국을 가만두게 된다면 장차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통제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은 허투루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달러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도전자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아자들이 속출할 때요. 미국은 달러를 무상으로 공급했어요. 달러 세상을 구축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준 달러로 식량은 물론이고 석탄도 살 수가 있었잖아요. 이후로 달러를 국제 결제 통화로 선택했음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무상 원조와 투자를 통해서 검은 대륙 전체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오래전에 절반을 넘어섰어요. 위안화가 통하기 시작한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강력한 경쟁자가 요 코끝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미국은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GDP 총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죠. 달러 하락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유례가 없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부의 재정 정책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고육지책 중에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도 좀 전에 비해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 주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 정부가 개도국에게 중국산 통신 장비를 채택하지 말라는 설득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글릭 차장은 개도국의 정치인과 규제당국을 만나기 위해서 직원들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개도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만약 화웨이나 GT 대신에 한국의 삼성전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이런 것들로 교체하게 된다면 일부 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냥 쓰지 말라. 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돈을 주어주면서 쓰지 말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죠. 제 생각이 맞다면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용되었을 거예요. 기용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운용하는 나라예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국민들은 어느 하나의 사건에 충동적으로 몰표를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필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미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선거인단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 협의회입니다. 대통령 후보자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유대인 협의회에서의 충성 서약이죠. 이곳에서 기립박수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트럼프는 무섭게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용됐을 거예요. 굉장히 좀 다혈질이니까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정말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모든 정책 위에 돈을 올려두었다는 점이었어요. 트럼프는 왜 우리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멀리까지 엄청난 승조원을 데려가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느냐?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때 시작했던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마저도 중단시켰으니까요. 그 덕분에 중국은요, 마음 놓고 남중국해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 이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수혜는 중국이라는 것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요. 중국의 지식층들은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이 우방들로부터 이미 불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게
더 큰 이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다시 우방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중국을 좀 더 조직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의 현 전직 관료들의 생각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오랜 동맹들을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지정학적 반사 이익이 미중 부역 전쟁으로부터 있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밝혔죠. 뭐 그런 점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나토 회의에서도 보복이 좀 뜯으려다가 나토의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오죽하면 함께 기념사진도 찍지 못하고 홀로 미국으로 돌아왔던 적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의 시대의 나토의 결속력도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미국은 현재 기축통화권자인데요. 그냥 이렇게 찍어내면 되는 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크게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기간 내내 우방 대신 돈을 선택하는 바람에 대의를 저버린 행동들을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우리나라에도 보수 언론사가 있고 진보 언론사가 따로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것들이 진보 성향의 언론사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 성향을 꾸준히 보여왔는데요. 지난 19일 나는 바이든에게 투표했다는 노골적 표현이 담긴 미국 퇴역장성의 기고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왔습니다. 보수 언론사에서 보수 진영인 트럼프를 공격한 거죠. 기고자는 미국 합동 특수전 사령관을 지냈던 윌리엄 맥레이븐인데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거의 영웅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는 우방보다 돈을 선택한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개탄하며 바이든에 투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군인이었잖아요. 그에게는 돈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군을 두고 훌쩍 떠나버린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 몹시도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왜 돈 한 푼 받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를 보호해야 하느냐라면서 피를 함께 흘리며 싸웠던 크루족을 전쟁터에 버리고 철수한 바 있으니까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을 크게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어라는 걸 자각한 거죠. 미국을 더 크게 부양시키는 대신 중국을 더 심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말이죠. 이를 통해서 미국은 EPN이라고 그러죠. EPN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결속력을 다지기 시작을 했고 이미 일본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요 네트워크 안에 참여시켰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EPN에 베트남, 한국의 참여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 조직된 나토처럼 중국을 군사적으로 에워싸고 압박하는 안보 협의체를 쿼드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일본하고 호주는 워낙 미국 편이죠.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에 매우 좀 예민해 있기 때문에 쿼드 가입이 그닥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베트남, 한국, 뉴질랜드 등의 우방에게 기존 쿼드에 추가해서 쿼드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행동들은 중국이 더는 크지 못하도록 아예 단절시키겠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 수출 의존도가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관계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은요. 얼마 전 호주산 철광석 안 사. 이렇게 단호한 보복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보았으니까 말이죠. 특히나 쿼드 플러스는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사드하고는 다릅니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예요. 하지만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공격력 무기의 배치가 거의 확실해지죠. 우리나라가 만약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도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인해서 미국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어요.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트럼프처럼 우방을 홀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을 조속히 회복하고 임기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맹의 다자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결국 뭔가요?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악의 축에 공동으로 대항하자 뭐 이런 의미죠. 실제로 그는 기존의 트럼프의 전략은 오히려 중국을 더 키워줬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주장했던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거론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적어도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직선적이다, 간접적이다, 현장 용어를 사용한다, 외교적 수사를 사용한다, 이 정도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막가파식으로 미국이 그냥 화웨이 등 차단해버리고 미국 시장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을 구사했잖아요. 마치 삼국지의 여포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여포는 포악하긴 하지만 다루긴 쉽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은요,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시작부터 주장합니다. 마치 삼국지 조조처럼 말이죠. 조조는 내 편과 네 편에 대한 구분이 확실했죠. 만약 조조의 생각에 동조하려면 그의 패거리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모든 강호들과는 척을 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시대보다는 조 바이든의 시대에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냥 좋을 거야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기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죠. 요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장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이전에는요, 중국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완만하게만 조금 조절을 하면 됐었어요. 지금은요, 이들은 커지고 미국은 찌그러들기 때문에 중국을 급정거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바이든이 타운홀 미팅에서 했던 말 중에 핵심은 민주주의 연대의 구성,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었어요. 이 말은 조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개벽과 같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G2의 관계 역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하죠. 증시는 항상 모든 것을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최근 바이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항상 이렇게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인정한다면, 만약 조 바이든의 중국의 좋은 대통령이라면 이미 중국 시장은 오를 만큼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중국에게 바이든이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